제 나이 50세십니다. 새벽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도 없는데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첫 버스를 놓치면 식당 문을 열 시간이 늦어지니까 늘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하루 3곳을 돌며 일합니다. 오전엔 분식집, 점심엔 백반집, 저녁엔 선술집 설거지를 하지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아프다고 그래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일을 합니다. 일이 있을 땐 아침 일찍 나가고 없을 땐 대리운전을 나갑니다. 새벽 2, 3시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 저는 자는 척하면서도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가 내쉬는 피곤한 숨결이 집 안 공기에 섞이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지요. 그래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버티고 있다는 걸요. 가끔 남편이 퇴근길에 소고기를 사오면 그날은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웃다 보면 잠시나마 평범한 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짧았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온다고요. 제게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고 늘 제 걱정은 뒤로 미루고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며칠 전부터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유방암이라는 글씨를 보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술 한 번 하면 된대. 하지만 의사는 냉정했습니다. 검사, 수술, 항암까지 다 하면 몇 천만 원이 든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 통장 잔고를 봤을 땐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한숨만 내쉬며 이번 달 이자 내기도 벅찬데 큰일이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더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미안하다며 그냥 놔두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미안해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 첫 주부터 엄마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도 거의 못하셨지요. 병원비가 밀렸다는 문자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2달도 안 되어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식당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을 잡았을 땐 온기가 없었고 그제야 진짜 이별이구나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 슬픔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세요. 엄마가 떠난 지 1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과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에는 차가 없는데 차량 번호는 외제차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이름으로 속도 위반 고지서가 왔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가 세금 문제 때문에 차 살 때 내 이름 좀 빌려달랬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집에서도 통화를 피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여성용 가방 390만 원.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일찍 나가며 오늘은 현장에 일이 많아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공사장으로 가보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골목에 낯익은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뒤 남편이 나타났고 젊은 여자가 다가와 웃으며 타더군요. 그 순간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타고 떠나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사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복권 당첨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제 엄마가 입원했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이미 50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엄마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복권 맞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타이밍이라니.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던 때에 무슨 타이밍을 찾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그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얼굴을 마주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낯설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며 젓가락을 놓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 새 출발하자.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말이 더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머릿속을 맴돌았고 엄마의 마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더 오래 잡아들이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다만 이혼 서류였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미완성이었지만 그 종이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이미 없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를 본 날 밤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빛이 깜빡이다가 사라졌고
그때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차리며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오늘도 일 나가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간 뒤 식탁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다 유골함이 놓인 장식장으로 눈길이 갔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그날 오후 구청 민원실로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반씩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2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오히려 해방감이 비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다는 걸요. 이혼 후 제 통장에 25억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평생 빚에 쫓기며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제 이름으로 된 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 허락도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복권 당첨자, 반년 만에 전 재산 탕진. 그 제목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 이름을 딴 유정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방을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오랜만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참 딸 같아서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조금씩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요양원을 연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교도소에서 온 것 같아요. 봉투를 보는 순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읽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랍 안에 넣고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휴대폰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사기 커플 살해 가해자 검거.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 밑에 사진 속 인물이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여자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쳤고 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린 남편이 홧김에 2명을 모두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의 끝이 이렇게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도 분노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이미 제 삶 밖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서랍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몇 번 접은 뒤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끝이란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슬픔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진짜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